아직 들어오는 학생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출결 체크앱도 난리야. 참. 그냥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수업을 해볼까요? 우리 이소은 학생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요? 어,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군요. 김유림 학생은 어떠세요? 기억이 좀 나십니까? 문항 반응 이론 배웠어요. 그렇죠. 문항 반응 이론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변별도랑 축지도랑 난이도가 있어요. 고정검사 이론에는 없나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난이도는 고정검사 이론이랑 반대로 음, 그렇죠. 또 변별도랑 추측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앞에 반에서는 이거 질문을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나느냐. 왜냐면 이제 어려워가지고 기억이 안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또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안 물어봤었죠. 근데 물어볼 걸 그랬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좀 복습을 하면서 그 뒤에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고전검사 이론에 대해서 배웠었죠. 고전검사 이론. 고전검사 이론은 뭐라고 했었죠? 혹시 우리가 받은 점수는 우리 진짜 실력에다가 이렇게 오차가 더해진 점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봐서 평균을 내면 자기 진짜 실력이 나오게 된다. 즉, 이 말인즉슨 오차의 평균은 0이 된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총점을 가지고 실력을 추정한다고 했었죠.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여러분, 시험, 시험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험은 우리 지난 시간 지난 중간고사 때 공지 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장소, 전캠,
청캠에서 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정확하진 않은데 약 25문제. 유형은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진위형 뭐 한다. 대략 이런 비율로 아마 내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고요. 여기서 뭐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될 텐데 그거는 제가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과제하기로 한 게 있었죠. 과제는 6월 6일까지 6월 6일 23시 59분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또 너무 딱 맞춰서 제출한다고 그 59분 40초에 올리고 그러면 업로드하는 시간이 걸려 다음날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을 못 지키는 게 되니까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요거를 꼭 지켜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지난번이랑 똑같이 문제 내는 거 그거를 과제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시험이나 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네. 청캠 정확히 어딘지는 언제 알려주시나요? 평균? 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죠. 천캠 아, 강의실 정확히 몇 호 몇 아, 어딘지. 제가 그거는 그 학교에다가 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네, 뭐 제 연구실에 모여서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그 과제에서 문제 내는 거가 예. 몇 문제였죠? 몇 문제를 내야 하는 거였죠? 그때 23문제 아니었나요? 똑같이? 아, 그거 제가 10개, 10개, 가서 3개 네, 내면, 맞아.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어차피 공지에다 다시 올릴 테니까 그건 확인해서 네, 교수님, 예? 그러면 오픈북이 아니겠죠? 오프라인이면? 예, 유감스럽게도 오프라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10일이 맞나요? 네, 그렇죠. 10, 10. 네. 교수님, 예, 상대평가겠죠? 예, 예. 이번에 그거를 학교에서 정해서 내려와가지고 저도 절대평가 하면은 편하거든요. 근데 네. 송구하오나 그렇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네. 그러면은 중간 시험 보고 배웠던 거부터 시험범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게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근데 그 중간고사 전에는 별로 막 외우고 이럴 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 교육 목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끝없이 했었고 지식 뭐 그거 있잖아요. 종합평가 중간고사 본 이후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교수님, 예? 혹시 그 시험 시작이 11시 반에 딱 시작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협의하면 될 텐데 11시 반에 보는 게 낫겠죠? 안 헷갈리겠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바로 직전에 시험이 또 있는데, 음, 혹시라도 오프라인이라서 아, 시간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음, 그래. 그것도 뭐 맞는 말이네요. 제가 음, 음, 여러분들 한번 손가락으로 해볼래요? 11시 반이 1번, 12시 반이 2번 하면은 여러분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여기 뭐 새로운 기능이 있네. 이걸 해볼까?
여기 설문지가 있네요.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 이제 시험 만들었거든요. 모르겠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그냥 해보시죠. 11시 반에 좋겠다는 사람은 1번, 12시 반에 좋겠다는 사람은 2번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명, 두 명, 세 명. 2번이 압도적으로 많군요. 여러분 그러면 12시 반에 보고 아빠는 10시 반에 봐야 되겠다. 자, 10시 반, 12시 반 이렇게 보고 왜냐면 저도 이제 집에서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다 같이 1시간씩 늦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좀 시험 준비도 좀 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그렇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50분 시험 보는 거죠? 네. 근데 네. 대부분 한 20분 만에 풀고 나가요. 다른 질문? 없으면 교수님, 네네네네. 다 풀면 그냥 나가면 돼야 제출하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다 풀고 나가. 또 질문? 없으면 됐어. 죄송합니다. 그 고정검사 이론에서 우리가 난이도 다시 돌아와서 고정검사 이론에서 난이도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 전체 사람 중에 맞춘 사람 수 이거 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많이 맞췄어. 100명 중에 80명이 맞췄어. 그럼 쉬운 문제지만 난이도는 높게 나오는 거죠. 쉽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변별도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눠주는 그 값이 변별도라고 했었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게 변별도라고 했었고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뭐 한 상위 30%의 정답률하고 못하는 사람 30%, 하위 30%의 정답률을 비교해 보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은 90% 맞췄는데 못하는 사람은 30%만 맞췄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빼가지고 60%, 한 0.6 정도가 변별도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문항에서 해당 문항을 뺀 나머지 점수 요 두 가지 점수 1번하고 2번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뭐 쉽게 구하려면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추측 또는 찍어서 맞출 확률이라고 했었고요. 자,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총점을 바탕으로 여러 번 시험을 보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실력을 유추해낼 수 있다. 여러 번 시험 본 다음에 평균을 내면 된다. 이렇게 봤었는데 문항 반응 이론은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각 문항별로 각 문항을 맞췄는지 틀렸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을 추정한다.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점에 의해서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각 문항 하나하나별로 그걸로 피험자의 능력을 추론한다. 거기에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문항 특성 곡선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특성 곡선이 어떻게 생겼었나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선홍색 선을 보면 이런 문항이 있고 보라색 문항을 보면
이런 문항이 있다고 해볼게요. 두 문항 중에 어떤 문항이 더 어려운 문항인가요? 성민정 학생이 볼 때는 어떤 문항이 더 어려운 문항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군요. 여기 우리 X축이 뭐라고 했었죠, 여기서? 세타라고 부르고 능력이라고 했었죠, 여기가 능력. 학생이 능력이고 세로축은 문제를 맞출 확률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 이제 아주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이쪽에서는 빨간색 문항을 더 맞추기가 힘들고 이쪽에서는 빨간 문항 맞추기 더 쉽잖아요. 그렇죠? 여기 문제 맞출 확률이 빨간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빨간색 문항이 요 만나는 점 기점으로 왼쪽에선 더 쉽고 오른쪽에선 더 어려운 문항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여러 문항이 있을 때 비교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0.5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쭉 긋는다. 문제 절반이 문제를 맞추는 지점이 어디냐 그거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 보라색이 이쪽에 있고 빨간색이 이쪽에 있죠. 보라색의 능력을 세타 1이라고 하고 빨간색의 능력을 세타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타 2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이제 잘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50%의 정답률을 보였다라는 것은 빨간 문항이 더 어려운 문항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난이도라고 부른다. 난이도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난이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 미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이 기울기를 우리가 변별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미분적분을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미분적분을 우리가 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긴 배웠지 않습니까? 미분적분을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었냐면 저희 어머니보다 3살 많으신 선생님이셨는데 집에 이제 친구랑 같이 놀러 갔어요. 선생님 집에. 근데 선생님이 사과를 깎아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죠. 자, 여기 사과가 있다. 사과를 이렇게 잘랐어. 이 자른 게 미분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 소리 하나 보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사과가 있지. 그럼 이 자른 거를 다시 뭉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사과 모양이 되겠지. 이게 적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사과를 아주 얇게, 아주 최대한 얇게, 회보다 더 얇게 썰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주 원에 가까워지겠죠? 사과가 이렇게 딱 생겼다고 치면은, 사과 이렇게 구로 생겼다고 치면 딱 자르면은 단면이 이렇게 원이잖아요? 아주 얇게 자르면 원이 되겠죠? 그 원들을 무수히 많이 잘라낸 다음에 다 더하면은 그것이 구의 부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가 딱 깨달음을 얻었죠. 미분이라는 건 아주 잘게 쪼개는 것이구나. 그럼 지금 보면 우리가 보는 문항특성 곡선 이렇게 생겼죠? 가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평평하게 바뀌는. 근데 이거를 변하는 순간순간을 아주 잘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겠죠?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만나는 순간의 기울기, 요 점에서 만나는 순간의 기울기를 우리가 변별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게 변별도가 큰 거죠? 어떤 게 클까요? 2번? 그렇죠. 2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y는 x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죠? y는 2x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2x, y는 x.
얘가 2배 더 빨리 증가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적분하면 y는 x가 되고 2분의 1 x 제곱이 되고 얘는 x 제곱이 되니까 아무튼 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더 천천히 증가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더 변별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개념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 맨 뒤에 보시면 여러분 PPT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아주 어려운 수식이 나와 있죠. 로지스틱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좌측의 정규 오자이브 모형을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로지스틱 모형을 바탕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항 반응 이론에서 어떤 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A, B, C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B는 난이도, A는 변별도, C는 추측도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 B, C, 변단추 이렇게 외우면 된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외운 친구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요 A가 얼마냐, B가 얼마냐, C가 얼마냐 이걸 각각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가 뭐 2다, 난이도는 뭐 1이다, C는 뭐 0.1이다 이렇게 구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 1모수 모형이라는 것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B 대신에 1만 딱 들어가는 거죠. 즉 뭐다? 난이도만 고려하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pi 세타 j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7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분의 1. 여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 구한 값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제 여기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고려하는 거죠? 이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고려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를 본 사람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문제를 맞출 확률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아주 높다. 예를 들어서 여기 능력이 1이라고 해볼게요. 1. 그럼 1 빼기 1 하니까 0 되겠죠? 2의 0승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1. 얘가 2분의 1이 되겠죠? 제가 또 어려운 말을 했나요? 장주희 학생 여기 이해되시나요? 뭐, 다 이해는 안 됐는데, 안 됐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자, 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렇게 B 대신에 1을 넣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B 대신에 1을 넣는데 만약에 능력이 1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1인 사람의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1인 사람이 넣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0이 되겠죠? 세타 마이너스 1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7 곱하기 0 그러니까 0이 되고 2의 0승 모든 수의 0은 1이자, 0승은 1이잖아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여기 1 더하기 2의 0승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얘는 결국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1일 때 여기가 0.5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거죠? 세타 값에 따라서만 얘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세타만 고려하는 거죠. 난이도만. 반면에 이제 이모수 모형에서는 얘랑 뭐가 달라졌죠? 앞에 A가 곱해져 있는 게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x 더하기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x 값이 1, 2, 3, 4, 5가 있다, 1, 2, 3, 4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바뀌죠? 2, 3, 4, 5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만약에 앞에 2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2x 플러스 1이야. 그럼 어떻게 바뀌죠? 약간 1, 2, 3, 4가 2 곱하기 2니까 4, 3 곱하기 2니까 6, 8, 10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얘는 한 칸씩 움직였는데 얘는 이제 두 칸씩 움직이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즉 변별도의 개념이라는 거는 얼마나 이 실력에 의한 차이를 확확 벌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모수 모양에서는 그 두 개의
모수를 고려하는 거죠. 난이도하고 변별도. 변별도라는 건 얼마나 이 부스팅을 해주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A가 곱해졌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고려해 주게 되면은 이 이모수 모형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부 다 없다. 만약에 여기 값이 무한대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0이 되겠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요거를 다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값이 전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즉 세타 값이 아주 마이너스 끝에 붙어가지고 여기 끝에 여기 와 있다라고 쳤을 때의 요 y축의 값, 여기를 우리가 추측도라고 부릅니다. 실력이 하나도 없을 때 맞출 확률. 정말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맞출 확률을 우리가 추측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세 가지를 다 고려하면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다 고려한 모형인 거고, A만 고려한 모형은 없죠. B가 제일 먼저예요. B. 난이도만 고려한 모형, 또는 난이도와 변별도를 고려한 모형, 아니면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모두 고려한 모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1모수 모형은 왜 쓰는 거야? 2모수 모형은 왜 쓰는 거야? 3모수 모형이 제일 정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임채은 학생은 이 세 개 중에 뭘 쓰시겠어요? 저는 3개 다 쓸래요.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셋 중에 하나요? 3번 구해야 되잖아. 숙제 3번 하실래요? 한 번만 하실래요? 아, 한 번만 할래요. 그렇죠. 한 번만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3모수? 3모수. 왜죠? 하나만 그냥 C만 나오니까 저게 다 0이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1모수 모형이 제일 편하잖아요. 3모수 모형은 A, B, C를 다 구해야 되는데 아, 그럼 1모수로? 근데 네. 뭔가 A, B, C를 다 구해야 음,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심과 이전 학생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셋 중에 고른다면 저도 동일한 의견. 동일한 의견으로 3모수로. 그러면 유교과 이전 학생 의견 어떤가요? 이 중에 하나만 골라도 되는 네. 거예요? 네. 1모수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 1모수를 생각하셨어요? 그냥 뭔가 문제 내는 입장에서 난이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논쟁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쓰는 사람들의 의견은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딱 갈려요.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편한 1모수 모형 쓰면 되지. 반면에 3개 쓰는 게 정확한데 더 정확한 걸 써야지.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1, 3 모형이 많이 쓰이고 2모수는 거의 이제 안 쓰이는 형국입니다. 애매하게 2개 구하느니 그냥 3개 다 구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 그 1모수 모형 같은 경우는 1모수의 특수한 모형을 우리가 라쉬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RASCH라는 사람. 라쉬라는 사람이 만든 모형이 있어요. 라쉬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형을 가지고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껏 구해놨는데 왜 안 쓰냐 하면서 3모수 모형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모수 모형의 특징은 간명하다는 거죠. 아주 간편하고 명확하고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반면에 3모수 모형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뭐 내는 사람 마음입니다. 푸는 사람 마음이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1모수로 추정할 수도 있고 3모수로 추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렵죠. 여기 막 수식이 어려운데 자꾸 이거 가지고 설명하니까.
그러면 좀 올라와서 우리가 문항 반응 이론의 문항 반응 이론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문항 반응 이론의 특성은 어떤 게 있다고 했었나요? 우리가 아까 문제은행. 그렇죠. 문제은행이라는 특징이 있죠. 문제은행은 사실 그 특성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활용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긴 할 건데요. 또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문항 특성의 불변성하고 피험자 능력 특성의 불변성을 극복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었죠? 고정검사 이론은 총점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뭐 잘하는 학교에 가져갔을 때랑 못하는 학교에 가져갔을 때 정답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잘하는 학교에 가져갔더니 쉬운 문제, 못하는 학교에 가져갔더니 어려운 문제가 됐다. 이건 이제 문항 특성이 변해버린 거죠. 난이도 이런 거는 문항의 특성인데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반면에 피험자 능력의 불변성은 뭔가요? 자기 실력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시험 문제집이 쉬워서 문제가 쉬워서 점수를 잘 받거나 문제가 어려워서 많이 틀리거나 하는 경우에 내 실력은 가만히 있었는데 점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진점수가 바뀌게 되는 셈인 거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문항 반응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기술 시험이 있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가정. 너무 세대 차이 나는 발언이었죠. 가정 시험 시간에 그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정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제 98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성적표가 나왔어. 근데 가정 석차가 몇 등이었을까요? 140등. 100점 맞은 사람이 139명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학교는 300명이었는데. 그 엄마한테는 98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잘 본 줄 알았겠죠. 근데 나는 150등이었어. 140등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쉬워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항 특성 추정하고 피험자 능력 추정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문항 반응 이론은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모수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피험자의 능력 모수도 문항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문항이 딱 정해져 있고 자기 실력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실력을 딱 보여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요게 이제 요거를 설명하면서 그랬었죠. 뭐 이렇게 3.5세 학생들한테 문제를 냈더니 한 65%가 맞췄고 한 5살 정도 되는 애들한테 냈더니 거의 다 맞추더라. 그러니까 이걸 쭉 이어보니까 대략 이런 모양이 되더라. 거의 100% 가까워지더라. 어느 수준을 지나니까. 그래서 요 41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5살짜리들은 거의 못 푸는데 5학년 정도 되니까 다 풀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한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5살짜리한테 내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맞추기는 어려운 문제였을 테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어보니까 따라서 그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문항 특성 곡선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지더라.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문항 반응 이론이 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출 확률 50%에서 쭉 긋고 내려가 보면 아 요거는 대략 8살짜리 애들의 실력을 잘 가늠할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 8살짜리 애들이 푼다면 잘하는 애들은 맞추고 못하는 애들은 틀리는 8살 수준의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변별도는 어떻게 구하죠?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구했어요. 아 변별도가 좀 높은 편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1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변별도가 여기죠. 난이도가 여기죠. 4살짜리 학생들한테 적절한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서 요거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요 문항 11번 문항이 더 기울기가 가파르죠. 아 11번 문항이 더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1번 문항은 4살짜리 학생들이 푸는 문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4살짜리 애들 문제를 냈을 때 이 4살짜리들이 평균적으로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아는 애들은 많이 맞출 것이고 발달이 좀 느린 애들이라면 못 맞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얻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이런 걸 바탕으로 구한다.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구하지도 않고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죠. 여러분 옛날 교수님들 있잖아요. 막 할아버지 교수님들 보면은 출신 학과에 전자계산학과라고 돼 있는 보신 적 있으세요? 전자계산학과 출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 전자계산학과가 무슨 과인지 아세요? 컴공과예요. 컴공과. 컴퓨터가 계산하다잖아요. 컴퓨터, 계산기. 재밌지 않으세요? 나만 재밌어. 저만 재밌으면 됐죠. 자, 그래서 문항 반응 이론의 가정 이런 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죠. 1차원성 가정이랑 지역 독립성 가정이 있다. 가정에 좀 취약한 편이다. 이 가정을 어기게 되면은 실제로 추정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컴퓨터화 검사, 문제 은행식으로 내면 좋다. 이것도 이제 이야기했었고요. 우리가 문항 특성 곡선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항 특성 곡선에 의해서 문항들을 분석한다. 라고 했었죠. 여기 0.5에서 그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문제의 난이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어느 게 제일 어려운 문항이다? 빨간 문항 제일 어려운 문항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고정검사 이론이랑 다른 점은 난이도가 높다. 라고 했더니 어려운 문항이었다. 하는 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X축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값이 커지는데 점점 값이 커지니까 어려워지더라.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어렵더라. 이게 이제 고정검사 이론이랑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변별도는 얘는 이렇고 얘도 이렇고 초록색은 좀 완만하죠. 여기서 변별을 제일 못하는 문항은 초록색 문항이다. 이 해당 능력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요 능력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확 더 맞추고 여기보다 좀 모른다고 덜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 확 차이가 안 나고 미세하게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안 좋은 문항은 이 초록색 문항인 것 같다. 왜냐면 여기 보니까 추측도도 높고 변별도도 낮고 그러니까 좋은 문항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2번 배우니까 좀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라고 했었다. B 또는 베타라고 표현을 하고 맞아, 아까 맨 뒤에 있는 그 정규 오자이브 모형이나 아니면 로지스틱 모형에서 보면은 거기 ABC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난이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변별도는 그 앞에 곱해진 A.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 여기서의 기울기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변별도라고 부른다. A로 표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측도는 C로 표기한다. 그렇죠? 수식을 조금 더 설명하면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재미없겠죠? C 플러스 1-C 곱하기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C 그 부분은 뭐냐면 찍어서 맞출 확률 빼고 실력으로 풀었을 때 맞출 확률이라는 거잖아요. C라는 게 찍어서 맞출 확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찍어서 맞출 확률이 10%야. 그러면 10%를 빼고 그냥 풀어서 맞출 확률은 90%를 최대로 해놓고서 계산을 하는 거죠. 산모수 모형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자, 문항 반응 이론에서의 진점수 개념은 뭐냐?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진점수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그 사람의 진짜 실력. 고정검사 이론에서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나요? 여러 번 시험을 봐서 평균을 낸다. 이렇게 이제 구했었죠.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 그렇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무한히 반복한 이 T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의 실력을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항 반응 이론에서의 진점수, 문항 반응 이론에서의 이 사람의 실력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 김유림 학생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문항 반응 이론에서 진점수는 문항 특성 곡선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 부름. 이는 능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점수임. 검사 특성 곡선에서 y축은 진점수라 하고 이 진점수는 다음 공식에 의해 얻을 수 있음. 공식도 한번 읽어주시죠.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검사 특성 곡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항 특성 곡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각 문항의 특성을 나타내는 곡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의 곡선이 이랬어. 2번 문항의 곡선은 이랬어. 3번 문항의 곡선은 이랬어. 그러면 이거는 각 문항에 대한 거지 검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30문항을 봤다고 해볼게요. 30문항을 보고 이 각각의 그래프를 전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여기가 뭐 0.00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축에서 제일 낮은 값은 0.03 이렇게 되겠죠? 30을 곱하게 되니까 다 더하면 그죠? 제일 꼭대기는 얼마가 될까요? 30이 되겠죠? 여기 끝에 값은 다 1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이 똑같이 30번 더해지다 보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쭉 다 더하면 이 문항들을 쭉 다 더하면 이런 식의 문항 특성 곡선이랑 비슷하게 생긴 검사 특성 곡선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테스트 스코어라고 있고 여기 프로버빌리티라고 있죠. 이런 식의 문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트루 스코어는 이렇게 구한다. 요거를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Y축에 해당하는 점이 진점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진점수를 바탕으로 이 사람 세타가 여기다 라고 했으면 쭉 올라가서 이 사람은 25점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검사 특성 곡선은 뭐다? 문항 특성 곡선을 다 더한 거다. 그런 개념입니다. 문항 특성 곡선을 다 더했더니 검사 특성 곡선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한 문제 한 문제에 의해서 이 사람의 세타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각각 다 더하면 이 사람이 진짜로 이 문제 전체를 풀었을 때 얻는 점수를 추정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정보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함수라는 거는 information function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문항 정보함수라는 거는 해당 문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항의 그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사 중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200억의 낙찰 그런 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세계 최고 부자인 워렌 버핏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얼마를 내면 된다? 200억을 내면 된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그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소크라테스랑 만나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애플을 다 팔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만큼 이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적나 봐요. 별로 뭐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단 무슨 뭐 또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200억씩 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워렌 버핏하고 200억 내고 밥 먹으면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만약에 내가 갔다. 조명근이 갔다. 뭘 질문할까? 돈이 그렇게 많으면 기분이 어때요? 막 이런 거 막 쓸데없는 질문하겠죠. 막 돈 그렇게 많으면 좋아요? 막 행복해요? 막 이런 거 질문하고 있겠죠. 그거 막 쓰잘데기 없는 질문하는데 200억 내면은 저 같은 사람이 가면은 200억 내지만 가치가 없는 질문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경영적인 측면으로 본인이 정말 너무 어려움을 겪고 풍파를 겪으면서 어떤 한마디의 어떤 그런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걸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억을 내고 갔어도 그만큼의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내가 경영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걸 질문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겠죠. 그 사람이 워렌 버핏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랑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랑은 차이가 있다. 이 정보 함수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해당 문항,
좀 어려운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수학에서 4점짜리 문항이다. 4점짜리에도 뭐 어려운 문항이 있고 쉬운 문항이 있잖아요. 조금 상대적으로. 근데 이 4점짜리 문항 중에 중간 정도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문항인 거예요. 이거를 공부를 아주 못하는 수학 점수가 한 2, 30점대인 학생들에게, 수학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2, 4점짜리 문제를 낸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차피 모두가 다 틀리니까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실력에 맞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최대한의 정보를 뽑아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함수, 정보 함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지금 이름이 이렇게 써 있죠. 아이템 인포메이션 커브 돼 있고 1번 문항에 대한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가 나와 있죠. 1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은 에게서 제일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요 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 능력의 평균. 이 평균보다 한 1 정도 앞선 사람들, 그러니까 한 상위 15%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약간 어려운 그런 좋은 문항이다. 반면에 평균적인 학생들, 50%인 학생들에게 이 문항을 냈을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까요?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반면에 한 전국 상위 3% 되는 학생들, 이 표준 편차를 넘어서는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내도 알아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왜? 이 학생들에게는 이 문항이 쉬운 거예요. 이 정도로 잘하는 애들한테서는 별로 갈라질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항 정보 함수를 이용해서 누구에게 어떤 문항을 내는 게 제일 좋은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전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문제 은행을 아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각 문항 정보 함수를 각각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추정을 해보니까 얘가 능력이 한 1점 몇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럼 요 문항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항을 풀어서 맞고 틀리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 능력이 또 새롭게 추정되겠죠. 요거보다 얘는 이것도 잘 맞추네. 사실 여기에 더 가까운 거보다 하고 여기 거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런 문항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 함수가 이렇게 생긴 문항도. 그럼 요것도 내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사람 요건 틀렸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나 보다. 그러면 또 이런 문항도 내보고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문항을 계속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맞춰가다 보면 이 문항별로 문항 정보 함수가 있고 요거를 다 더한 검사 정보 함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항이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쉬워도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죠. 너무 어려우면은 나 이러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불안해하면서 막 손을 덜덜 떨면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문항이 너무 쉬우면은 막 야 이거는 뭐 왼 발가락으로도 풀겠네 막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면 그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추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 정보 함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항 정보 함수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검사 정보 함수라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4개의 함수를 배웠어요. 제일 처음 문항 특성 곡선, 이 문항 특성 곡선의 합으로 이루어진 검사 특성 곡선, 그리고 각 문항별로 어느 능력에 있는 애들에게서 정보를 제일 많이 뽑아올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문항 정보 함수, 그리고 이 문항 정보 함수들의 합인 검사 정보 함수, 이렇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애들을 걸러내기에 좋은 시험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 한 문항을 통해서 계산된 정보량은 매우 작지만 하나의 문항으로 피험자 능력을 추정하는 경우는 없다. 한 문항으로 이 사람 능력이 어딘지를 딱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다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검사 정보 함수를 활용해서 추정을 해야 된다. 검사는 문항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문항 정보의 합으로 계산한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각 검사들을 다 더한 게 각 문항들을 다 더한 게 검사잖아요. 우리가 뭐 중간고사 본다 이랬으면은 중간고사 30문제에 대한 각 한 문항 한 문항에 대한 함수들을 다 더하면 검사 정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I 세타 헷, 인포메이션 세타 헷은 이렇게
요 각 검사 점수 정보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개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높잖아요. 0에서. 이거는 전체 평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일 많은 거고, 이 빨간 선 부분은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에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러는 양 끝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빨간 선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여기는 아주 좀 이제 많이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갖다 주면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늘어나게 되고, 또 아주 못하는 학생들에게선 더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검사가 누구한테 적합한 검사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봤을 때 최대한의 효율로 뽑아올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정보를, 그거를 이제 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 반응 이론의 장점. 시험자 특성과 무관하게 문항마다 고유한 문항 특성 곡선을 가지고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가 사람에 따라 변한다. 이거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피험자의 능력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왜 안 쓰지? 너무 어려워. 그죠? 선생님들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렵고 학부모들도 어려워.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수능 시험 보고서 답지를 옮기는 차량을 전복시키는 거야. 차에 불을 질러. 그럼 국가 전복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만점 받았어. 근데 나랑 상관없는 시험지가 도난되면서 시험 전체 다 무효.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내가 그거 과연 참을 수 있을 것인가? 뭐 나는 참는다고 쳐. 우리 부모님은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수능 시험 그 답지 운반하는 차량 있잖아요. 거기 이제 헌병이 총을 들고 타 있어요. 앞뒤로 경찰차가 호송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게 답지 운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이런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서 그 위에다가 답지를 딱 올려놓으면은 답지가 윙 하고 다 안으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지고요. 자, 문항 반응 이론하고 고정 검사 이론의 차이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기본 가정, 뭐 진점수, 수정 이런 거. 고정 검사 이론에서는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관찰 점수 x는 t 플러스 2다 이거 계속 배웠었고, 여러 번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면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이 나오고, 공식이 간편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기 편해.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고 학부모들도 이해하기 쉬워. 그거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기술 시험 봤던 것처럼 시험이 쉬워서 잘 본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전부 잘해서 잘 본 건지를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검사 도구의 특성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험자에 의해서도 변하고 검사 특성에 의해서도 변하는 거죠. 검사 보는 사람들의 피험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그리고 피험자에 따른 측정 오차 동일하고, 이 신뢰도라는 거는 이제 검사 점수의 분산, 오차 점수의 분산 이걸로 구한다.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렇게 구했었죠. 전체 분산분의 진짜 실력의 분산, 이걸로 신뢰도를 구했었어요. 근데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문항 특성 곡선의 근거해서 문항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측정할 필요가 없고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피험자 특성에도 안 받고 모수도 안 변해. 그리고 측정 오차가 다르고. 근데 아무튼 되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너무 복잡해.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검사 정보 함수 이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항이 누구에게서 많은 정보를 빼올 수 있는지가 정보 학생의 실력 따라 다르고 검사마다 그 문항마다 다르다. 이런 점이 이제 재밌는 점이죠. 그래서 검사 정보 함수는 피험자 능력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요 신뢰도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맨 마지막에 예. 봤던 로지스틱 모형 있잖아요. 예. P, I, 세타, 예. J로 구할 수 있는 게 음. 문항 특성 곡선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그 로지스틱 모형을 하려면 A, B, C를 알아야 되고 그게 문항 모수인데 음. 저희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건 한 걸로 보면은 문항 특성 곡선에서 저희가 모수들을 또 구할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변별도나 난이도나. 음. 그러면은 음. 그 로지스틱 모형에 대입할 수 있는 A, B, C 문항 모수들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학생들이 문항을 맞고 틀리고 0, 1, 0, 1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 문항 특성 곡선을 추정해요. 실제로는. 근데 요거를 보고 이제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요걸 네. 가지고 이거 구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려면 또 이걸 알아야 되고 지금 이 문제잖아요. 네. 실제로는 이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실제 요 문항 반응 이론에 의해서 구할 때는 그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이진법으로 써놔요. 0, 1, 0, 1 이런 식으로 맞았으면 1번, 틀렸으면 0번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를 쭉 갖다 놓고 이 사람의 실력이 어디쯤 해당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이 문항 특성 곡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서 그걸 추정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확률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문항 특성 곡선이 먼저 그려진 다음에 거기서 모수들을 구하고 로지스틱 모형에 대입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알아낸다는 말인 거죠. 아, 정말 정확히는 그 01, 01 이 값들을 쭉 다 입력하면은 걔가 알아서 ABC도 구해주고 이 로지스틱 회기선도 다 구해줍니다. 근데 아, 우리는 그 회기선을 보고 어느 게 더 난이도가 좋은 문항이구나, 변별도가 좋은 문항이구나를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임채은 학생도 질문이 있지 않았나요? 네? 질문이 아, 있다고. 그 문항 반응 이론에는 검사 정보 함수 이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고정 검사 이론은 오차 점수가 있는 건가요?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뢰도가 검사 정보 함수랑 비슷하다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는 이렇게 이해하려면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일단 신뢰도의 공식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전체 분산분해서 우리 실력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다는 거는 우리 실력보다 오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오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뭐죠? 결국은 노이즈라는 소리잖아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만큼 빠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검사 정보 함수랑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좋죠.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최지우 학생 질문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점심시간이라 배고프신가요? 교수님, 예, 오늘 강의 녹화한 것도 올려주시나요? why not? 당연히 올려드리죠. 네. 교수님, 예, 정보 함수에서요. 예,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많이 얻으면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의 어, 2억이 그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만약에 그게 더 유용하다는 게 정보를 더 많이 그렇죠. 얻는 게 좋다는 건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현우진 아세요, 여러분? 현우진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우진이라고 엄청 스타 강사가 있어요. 현찰을 주고 300억짜리 빌라를 샀대요. 엄청 이제 슈퍼 초 인기 강사죠. 그 사람을 뭐 고3 학생이 만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 근데 그 사람이 만났을 때, 고3 학생이 만났을 때 현우진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수학에 대한 지식, 이런 거는 되게 값이 크겠죠. 근데 만약에 나한테 현우진을 만나게 해준다.
그럼 뭐 저는 배나 아프지 뭐. 나랑 동갑인데 쟤는 저렇게 돈도 많고 나는 그냥 얻을 수 있는 정보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난 수능에 별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실력에 따라서도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있다. 이 특정 문항을 사용하면 피험자의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문항 정보가 크고 상대적으로 크면 문항 정보가 작음이 그 뜻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려운 문제 푼다고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요 이론에 따르면. 왜냐하면 내가 내 실력에 맞는 문제들을 풀면서 점점 실력을 키워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거기서 얻어올 수 있는 게 많은 건데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운동 같은 거 해도 막 나는 지금 이제 운동 배운 지 2달 됐는데 막 세계적인 선수들 움직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난 저게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아직 그만큼 실력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네. 제 동생이 헬스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막 로니 콜먼 루틴으로 간다면서 무릎 다 부서져.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 네, 오늘 거는 말고 네, 저번에 거 네네네. 자잘하게 네.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 그, 돼요, 돼요. 아니 조금 자잘한 거 몇 개 있는데 그냥 해요? 아니면 네네, 그냥 하십시오. 친구들 음, 근데 어차피 다 같이 배우면 좋은 거라서 아직 뭐 수업 시간이니까. 음, 잠시만요. 그냥 이거 제가 음, 필기해놓은 거 음, 그냥 그대로 음, 읽어서 질문 드리는 거긴 한데 음, 그 문항 특성 음, 곡선에서 난이도가 음. 난이도는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를 구분해 주는 거고 변별도랑 추측도는 좋은 문제랑 안 좋은 문제를 구분해 주는 게 맞나요? 그렇죠. 이제 난이도가 어렵고 쉽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문항이 뭐 능력에 따라서 쉬운 문항인지 어려운 문항인지를 갈라주는 거고 변별도 추측도도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뭐냐면 변별도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갈라주는 거고 추측도는 찍어서 맞출 확률이기 때문에 변별도는 좋으면 좋겠죠. 높으면은 잘하는 이 실력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잘 갈라주니까 변별도가 높으면 좋겠죠. 추측도는 낮으면 좋겠죠. 찍어서 맞출 확률이 낮으면 좋잖아요. 풀어서 맞춰야지.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지금 PPT의 네, 9페이지 건데, 9, 네. 네, 그, 음, 아니다. 죄송해요. 이거 네네, 말고요. 이거 11페이지 네, 거에서 다, 어, 제가 여기다가 낮은 실력을 체크 가능한 문항이랑 음, 고난이도 문제인가를 알 수 있는 문항이라고 적어 놨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해를 아, 못했던 것 같은데, 이 한 번 더 그래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여기 0.5라는 점을 그어서 우리 난이도를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쵸? 네. 그러면 여기 빨간 선의 난이도는 여기에 해당하고 파란 선의 난이도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네.
그쵸? 변별도는 여기서도 이렇고 비슷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변별도도 괜찮고 난이도는 어려운데 변별도 굿, 추측도 좋죠. 여기 거의 0에 가까우니까. 네. 얘는 그러니까 결국 약간 좋은 문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 초록색 문항 안 좋은 문항이니까 그때 빼자고 했었잖아요. 이게 추측도도 높고 변별도도 낮고 이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문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파란색 문항이 좋은 문항인데 파란색은 얘도 마찬가지로 변별도도 좋고 추측도도 좋아요. 얘도 좋은 문항이네. 둘 다 좋은 문항인데 빨간 문항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애들을 구해내기 좋은 문항인 거고, 파란 문항 같은 경우는 더 잘 못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구해내기가 좋은 문항인 거죠. 난이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빨간 문항은 좀 잘하는 애들을 잘 갈라줄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항인 거고, 파란 문항은 조금 더 못하는 애들 대상으로 잘 갈라낼 수 있는 문항인 거. 그러면 여기서는 이 그래프는 난이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가요? 세 개 다죠?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세 개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 네, 그 하나는 11주차 거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 해도 네, 될까요? 네. 11주차에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10주차에 10주차. 10주차에 11, 12페이지인데 네. 타당도? 네. 여기서 제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서 검증하는 방법, 예측에 있어서 정확성의 정도가 검사의 타당도의 증거가 된 여기 중에서 예측에다가 그때 A가 A 다시가 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A가 B를 대체 가능해서 현재를 예측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예측 타당도고 하나는 공인 타당도고. 공인 타당도는 다른 걸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의 것을 다른 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공인 타당도인 거고요. 다른 이미 잘 만들어진 검사를 바탕으로 만드는 거. 예를 들면 토익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뭐 탭스를 만든다던가. 그런 게 이제 이 A가 현재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있는 토익을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반면에 지금의 운전 실력이 도로에 나가서 운전해도 될 수 있는 실력이냐, 미래에 도로에 나가도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걸 보는 개념인 거죠.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반대라기보다는 그냥 그 두 개를 같이 한 곳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헷갈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공인 타당도가 어떤 검사 점수의 현재 시점의 다른 점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의 문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떤 검사 점수 위에다가 공인된 시험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맞아요. 이게 공인된 시험이라고?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 그렇죠. 검사 점수라는 게 공인된 시험인 거? 그렇죠. 토익 점수. 아니면 어떤 검사 점수인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 다른 검사 점수인지가 궁금했거든요. 공인된 시험이. 공인된 시험은 이제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시험.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금 탭스가 없다고 치고 보면은 사람들이 다 전부 토익만 봐. 근데 토익이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야. 나는 탭스라는 시험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새로 탭스라는 시험 만들어가지고 이미 공인된 토익이라는 시험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험이라. 내가 만든 시험이라. 거기서 이제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믿을만 하네. 이것도 잘 나오니까 이것도 잘 나오네. 이렇게 하는 게 공인타당도에 해당하는 거죠. 네. 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장소는 제가 찾아서 공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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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